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대비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두뇌의 구조와 기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4강입니다. 운동, 그리고 성, 생체 리듬, 섭식, 행동 등 이런 뇌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우리 뇌의 다양한 기능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점점 흥미로워지시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나요? 자신의 뇌의 이런 건강과 행복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움직임과 인지 기능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 바로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 뇌는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임이 이런 인지와 뇌의 어떤 이런 구조와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의 발달과 성행동의 이런 신경 기초를 설명할 수 있다.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신경 기제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몸의 이런 생체 리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기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이 생명체, 바로 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수면, 요즘 현대인들의 이런 수면 장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생체 리듬, 또한 섭식 행동 등 이런 기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임과 인지 기능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바로 뇌는 이런 운동을 하는 바로 동물에게 존재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식물은 뇌가 없고 움직이는 이 동물만 이 뇌가 있는데요. 모든 인지 활동은 바로 궁극적으로 움직임, 바로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게 이 멍게 좋아하시나요? 우렁생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이 멍게가 바로 이러한 움직이는 이 생명체에 뇌가 존재한다는 그런 사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멍게는 어렸을 때 이 유생 시절에는 움직이는 이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이 뇌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 성체가 되었을 때 이 바위나 벽 같은데 이 고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멍게는 이 자신의 이 뇌를 영양분으로 흡수해서 이 먹어버립니다. 섭취를 해버리는 거죠. 이 이제 고정된 생활을 할 때 이제 뇌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이 대표적인 이 사례가 이 멍게라는 것, 재미있는 그러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바로 정교한 행동을 위해서 이런 고등 인지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 하등 동물은 자극, 반사와 같은 이런 단순한 행동을 합니다. 고등 동물은 세련되고 복잡한 이런 행동을 조절합니다. 이런 운동과 인지 기능은 뇌에서 비슷한 이런 신경 구조를 활용합니다. 우리 대뇌 피질에서 우리 앞쪽에 있는 우리 나뭇잎처럼 주름이 많다고 해서 바로 전두엽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전두엽이 우리 전략적 사고, 이런 신체의 운동 전략에 관여를 하고요. 또 대부분의 이런 운동 장애는 바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장애를 동반합니다. 우리 파킨슨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과 이러한 뇌 기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과 움직임인데요. 우리 척추 동물에는 이런 3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평활근은 내장기관의 운동을 통제하고요. 골격근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신체의 운동을 통제합니다. 관절의 운동, 눈의 움직임, 호흡, 또 얼굴 표정과 발성 등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심장 근육이라고 불리는 이런 심근은 평활근과 골격근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임
이런 조절의 이런 서열, 네, 바로 움직임의 통제에는 세 단계의 유계적 질서가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움직임을 할 때는 전략, 전술, 수행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전략에는 우리의 이 전전두엽이 바로 작동을 하는데요. 움직임의 최종 목적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 전두엽, 또 전두엽 중에서 앞에 있는 전전두엽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은 다양한 우리의 뇌 기제, 이제까지 우리 신경계 구조와 기능에서 배우셨던 바로 운동피질, 제1차 운동피질은 어디 있다고 들으셨죠? 우리 대뇌피질의 중심구를 기준으로 해서 앞인가요? 뒤인가요? 바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저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런 대뇌 변형계 밑바닥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운동을 제어하고 선택한다. 그리고 손에 우리 뇌 뒤쪽에 있어서 또 중요한 특징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운동피질 기저에 이 손에는 바로 전전두엽이 수립한 전략을 매끄럽고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이런 필요한 근육 수축에 대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수행, 뇌관과 척수에서 바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런 척수의 운동 신경과 중간 신경을 활용하여 계획된 근육 수축을 실제 일으키고 자세를 조정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에 이러한 다양한 뇌의 구조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놀랍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움직임 조절 구조에서 전두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전두엽은 두뇌의 최고 지휘자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고의 영역과 움직임 조절 모두에서 이런 고차원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주의, 지각, 정서, 동기화, 기억, 시스템 등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결과를 예측하여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억제하고 적절한 행동은 선택하게 합니다. 특히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최적의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 전두엽에 이상이 있으면 이런 목적에 부합한 이런 운동을 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샤워를 할 때 옷을 벗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옷을 입고 샤워를 하는 증상이 또 발생을 하고요. 또 우리 칫솔질을 할 때 이런 칫솔에 물을 묻혀 가지고 칫솔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치약 튜브에 물을 묻히는 등 그런 실수를 발생합니다. 전두엽은 바로 복잡하거나 이런 새로운 운동 반응과 인지의 학습에 관여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 숙달되면 기저에 손에 뇌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전두엽은 다시 새로운 학습을 위해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운동과 인지 모두에서 필수적인 이런 과정입니다. 운전이라든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내 옆에 차가 오나 너무 떨리고 또 회전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한 손으로 또 여유 있게 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이런 운동이라든가 악기, 연주에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뇌피질과 운동피질 그리고 손해의 기능인데요. 대뇌피질의 운동피질입니다. 우리 중심구를 기반으로 해서 체감각 피질, 중심구 후회에 우리 몸에 체감각 피질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외과 의사인 이 펜필드가 발견해서 그것을 이 사람 모양으로 이 호문클루스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바로 이 중심구의 앞쪽 제1차 운동 피질에도 이런 똑같은 이 신체 피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뇌 피질의 운동 피질,
전두엽, 바로 제1차 운동 피질은 전두엽의 이런 중심 전회에 위치한다. 이 운동 피질에는 바로 움직임의 신체 지도가 있다. 네, 운동 피질에는 움직임의 신체 지도가 있는 거지 우리 체감각의 신체 지도는 중심구 뒤쪽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개별적인 근육보다는 바로 복잡한 행동을 통제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상상만으로도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게 뇌의 아주 중요한 연구죠. 상상만 해도 우리 뇌는 운동을 했다고 똑같이 상상을 합니다. 시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고 실제 상상을 가지고 계속 운동하는 이런 상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실제 근육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또 잘 활용하는 게 이런 두뇌 훈련의 이런 중요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또 손에는 이런 숙련된 운동의 저장과 수행, 기대 외의 반응이 나왔을 때 자동적인 조정, 탄도적 움직임의 통제, 뭐 글쓰기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젓가락질 이런 세세한 운동도 바로 손해가 담당을 합니다. 연속적인 주의의 전환과 지각에 관련되어 있고요. 발다리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 자동 자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다시 운동 피질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중심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뒤쪽에 1차 체감각 피질이 있다. 그리고 앞쪽에 운동 피질이 있고요. 똑같이 운동 피질도 이런 체감각 피질과 비슷하게 이런 신체 지도가 존재한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액, 바로 기저액은 이런 대뇌 방구에 백질 내에 깊숙이 묻혀 있는 4개의 핵 집단인데요.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이런 결제를 하는 곳이다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죠. 바로 기저액에 장애가 오면 이 파킨슨병, 움직임의 장애, 또 무도병이 생길 수 있다. 무도는 마치 이제 춤을 추는 것처럼 이 몸이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질환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 기저액, 바로 기저액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비되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인 바로 도파민이 분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이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신경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전략, 전술, 수행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의 발달, 바로 이제 성 발달의 결정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발달의 이런 결정 요소는 생애 초기 바로 남성 호르몬의 이런 노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바로 성분화의 출발점은 유전자의 Y 염색체의 유무입니다. 우리 여성은 XX 염색체, 우리 남성은 XY 염색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남성화되느냐 여성화되느냐는 바로 Y 염색체의 유무라는 거죠. 여성에서는 이 X 염색체만 이 자손에게 물려주고 이 남성이 X냐 Y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짓는 것은 여성 쪽이 아니라 바로 남성 쪽이죠. 그런데 바로 임신 6주까지는 이 성기관은 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6주째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여성화가 억제되고요. 또 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여성화가 진행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볼프관은 이제 정관으로, 뮬로관은 이 난소로 진화를 하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
바로 이 볼프감만 이 진화를 하고요. 또 여성 이 Y염 색체가 없으면 이 뮬러감만 진화를 하고 이 볼프가는 이 퇴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호르몬에 의한 성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상하부와 이 뇌하수체에 의한 성 호르몬이 조절이 되는데요. 성 호르몬이 성 발달을 결정하지만 성 호르몬의 이런 분비는 이 뇌가 조절을 합니다. 바로 시상하부에서 이 GnRH를 분비를 한 다음에 바로 뇌하수체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 또 난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정소와 이 난소에서 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출산 전에는 성기관의 발달인데요. 바로 사춘기의 2차 성징의 발달에 기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런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테스토스테론, 바로 막 근육이 이렇게 나게 하고 또 수염도 나게 하고 하루 중 들쑥날쑥하고요. 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은 28일 주기로 작동을 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 행동의 신경 기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식기관과 조절을 하는데요. 전체 이런 성 반응 주기는 이 4단계, 4단계를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흥분기, 고조기, 극치기, 해소기인데요. 이런 성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 조절은 부분적으로 성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대뇌 피질에서 오며 척수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뇌와 생식기에서 오는 이런 감각 정보를 조화시키고 생식기의 성적인 반응을 매개합니다. 이런 성적인 흥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외부 생식기의 특정한 부분이 혈액으로 충혈되어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여성은 음순과 음액, 남성은 음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흥분기와 고조기는 부교감신경이, 극치기는 교감신경계가 관여를 합니다. 이제 조금 흥미로운 또 생체 리듬의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런 율동적인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특히 빛과 어둠이 매일 교차하죠. 이 낮과 밤, 이게 아주 우리 생명체에 중요한 그런 작용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하고요. 온도, 일광은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듬에 따라서 우리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동조화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생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발달을 한 거죠. 뇌는 주변 환경, 이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 리듬 조절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이 생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뇌에 의해 통제되는 이런 리듬들이 있는데요. 바로 동면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수면 주기, 뇌파 등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생리적인 기능들은 바로 일주기 리듬에 따라 변화한다. 일주기는 뭔가요? 바로 하루 주기. 우리의 시간은 뭐 1시간, 뭐 분, 초도 있고요. 시간, 일, 월, 년, 뭐 많죠. 그런데 바로 이런 뇌에 의해 통제되는 리듬은 어떤 주기에 의해서 변화한다고요? 일주기 리듬입니다. 바로 일주기 리듬을 이런 재는 시계가 우리 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게 시각계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뇌는 일주기 리듬에 의해서 변화하고 특히 시각계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로 일주기 리듬의 뇌 기제입니다. 바로 이런 생리적 기능의 일주기 리듬인데요. 수면과 각성 외에도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여러 생체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칼륨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리고 코티솔, 네, 코티솔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 스트레스 이런 호르몬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또 우리 몸의 체온, 각성도 등이 바로 일주기 리듬에 해당합니다. 바로 햇빛이 자연 시계로서 작용하여 이런 생체 내 주기를 동조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빛이 없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을 못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 동굴 안에서 했을 때 이 동굴 안에서도 바로 이런 일주기 리듬이 존재하게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런 생체 리듬은 바로 낮, 밤의 24시간 주기로 서로 동기화 된다는 겁니다. 생체 이런 시계가 있어서 낮, 밤의 주기의 동기화가 되는데요. 네, 바로 이 가로축은 우리 하루의 시간입니다. 이 세로축은 이러한 바로 각성도, 이 낮에는 각성이 됐다가 밤에는 줄어들죠. 체온도 마찬가지고 낮에는 늘었다가 저녁에 줄고요. 자, 성장 호르몬 보시면 이게 시간인데 지금 성장 호르몬이 어느 때 많이 나오죠? 지금 시간으로 보면 24시간 12시 이후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12시부터 약 2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잘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언제 제일 많이 분비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아침녘입니다. 와, 우리 6시에 부터 왜 아침에 이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될까요? 이 각성, 스트레스를 왜 줄까요? 이제 아침녘이 오면 바로 예전에 호랑이라든가 공룡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물들의 위협에 이런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 이 각성을 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었습니다. 야, 놀랍죠? 우리 몸의 칼륨도 이렇게 낮에는 많이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입니다. 바로 이런 24시간 주기의 이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바로 뇌 속에 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와, 그거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이름이 바로 시교차 상액이라는 이름입니다. 좀 어려우시나요? 시교차 상액. 그 뜻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24시간 주기의 리듬은 무엇에 의해 조절된다고 했죠? 바로 빛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의 영역이죠. 바로 우리의 이 시각이 우리 뇌를 위로 이렇게 봤을 때요. 시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교차가 돼가지고 이 뒤쪽에 우리 시각 비질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이 교차가 되는데 이렇게 시각이 교차되는 그곳의 이름이 바로 이 시교차라는 곳입니다. 바로 빛에 의해서 이 관리가 된다. 바로 이 시각이 교차되는 바로 위쪽에 바로 이 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는 핵들, 거기에서 바로 이 생체 리듬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시교차 상핵이다. 시각이 교차된 위에 있는 핵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 주기, 바로 뇌의 이런 생물학적 시계에 의해 조절된다. 일일 주기가 바로 이 뇌에서 주된 이런 생물학적 시계 역할은 시상하부뇌, 이게 이제 시상하부뇌에 있습니다. 시상하부뇌에 있는 한 쌍의 이런 작은 뉴런 집단인 시교차 상액이다. 시교차 상액은 낮과 밤의 빛주기에 의해 동기화됩니다. 시교차 상액은 주로 수면과 체온의 일주를 통제합니다. 시교차 상액은 스스로 리듬을 형성하는데요. 바로 이 세포를 뇌에서 분리하여 이 배양액에 담가 두어도 24시간 주기로
리듬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식교차상액의 이런 손상, 수면 각성, 음식 섭취 등 여러 생체 리듬들이 파괴가 됩니다. 아까 시각이 교차되는 바로 위에 있는 핵이다.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 실험에서 이런 양쪽을 제거했더니 바로 여러 생체 리듬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새 식교차 상액을 이식을 하면 바로 2주, 4주 내로 다시 그런 생체 리듬들이 복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년기에 바로 수면 장애가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수면 시작이 어렵고 시작되어도 빈번하게 깨어납니다. 바로 밤낮 주기의 동기화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바로 이런 식교차 상액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뇌 훈련으로 이런 뇌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면 이런 수면 장애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선 치료.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에 바로 광선 치료를 이용을 하는데요. 바로 강력한 빛을 아침 일찍 받게 합니다. 수면을 일찍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밤낮 주기의 또 동기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중에 이렇게 아침에 빛을 쐬게 하는 이 안경을 고가로 또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리듬, 또 우리 뇌에서 나오는 이런 뇌파 리듬인데요. 우리 이제 이 과목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 또 자세히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런 뇌파는 대부분 대뇌 피질에 이런 수많은 뉴런들의 수상 돌기의 시냅스가 흥분하는 동안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뇌파 신호의 세기는 부분적으로 전극 아래에 있는 뉴런들이 얼마나 동시에 활동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이 뇌파 리듬은 1초에 몇 번 이렇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범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바로 이 헤르츠는 바로 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인데요. 바로 1초에 반복되는 이런 주기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베타 리듬은 1초에 14번 이상 진동하는 빠르고 활성화된 이런 피질 상태를 나타내고요. 알파 리듬은 대략 8번에서 13번 1초에 진동을 하는 리듬입니다. 조용히 각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 이완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타 리듬은 4에서 7번 진동을 하고요. 수면 또는 학습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델타 리듬은 4Hz 미만이고요. 느리고 진폭이 큰 리듬입니다. 깊은 어떤 수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뇌파들이 동기화가 되면요, 바로 뉴런이 동시에 흥분하고 미약한 신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신호를 일으킵니다. 진폭이 크고 주기가 느려집니다. 꿈을 꾸지 않는 이런 수면 상태나 병리적인 혼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질 뉴런들은 이런 정보 처리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수많은 뉴런들이 공동의 느린 리듬의 입력에 의해 활성화가 되는데요. 뇌파 진폭은 커집니다. 동기화되지 않는 이런 뇌파는요, 바로 각각이 뉴런이 같은 세기의 흥분을 하지만 시간상 흩어져 있을 때는 합쳐진 신호는 미약하고 불규칙적입니다. 진폭이 작고 주기가 빠릅니다. 높은 이런 주파수의 낮은 진폭의 리듬은 경계심과 이런 각성 또는 수면 중에 꿈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피질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개입되어 있을 때 피질 뉴런의 활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비교적 이온 뉴런들과 동시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뇌파 진폭이 낮습니다. 동기화되지 않는 뇌파들은 합쳐졌을 때 이렇게 좀 빠른 뇌파들,
동기화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큰 느린 이런 리듬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체 리듬과 바로 수면과 생체 리듬입니다. 아까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과 수면의 리듬입니다. 수면은 환경에 대한 반응과 환경과의 이런 상호작용이 감소한 건데요. 즉시 역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혼수 상태와 이런 전신 마취는 즉시 역전이 가능하지 않아서 수면이 아니라고 하죠. 수면의 이런 진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크게 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배우실 텐데요. 바로 비렘 수면, 또 렘 수면. 그래서 렘 수면을 통해서 이 구분을 합니다. 바로 전체 수면 시간의 대략 75%는 바로 비렘 수면이, 25%는 렘 수면이 해당을 합니다. 바로 이 렘은 바로 이제 이 Rapid Eye Movement다. 빠른 이런 안구 운동의 수면이라고 해서 이 렘 수면의 약자를 띠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수면을 취했을 때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을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게 바로 이 렘 수면 상태입니다. 눈과 호흡 근육을 제외하고 신체가 마비된 상태다. 꿈이라고 부르는 이런 생생하고 사실적인 환상을 만들어낸 상태고요. 비렘 수면은 꿈을 만들지 않고 섭화 수면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이 렘 수면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렘 수면은 가장 깊은데도 뇌파가 빠른 역설적 수면이다. 이 몸이 이렇게 마비된 수면. 바로 렘 수면. 옆에 보이시죠? Rapid Eye Movement. 빠른 눈의 움직임이 유발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렘 수면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바로 안구와 성기를 제외한 목 아래 수위적인 근육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뇌파는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각성과 비슷해서 바로 역설적인 수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을 시작하고 나면 60분에서 90분 이후에 바로 이 첫 렘 수면이 시작되고요. 바로 밤새 5, 6회 정도 반복된다는 것. 바로 수면 초기에는 이 비렘 수면 4단계가 길고 후기에는 이 렘 수면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1, 2, 3, 4단계는 이 비렘 수면을 해당을 하는 거고요. 비렘 수면, 그 다음에 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가고 있죠. 근데 각성,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면이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4단계가 깊어졌다가 이제 4단계가 없어지고 이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이 렘 수면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수면, 이런 4단계를 겪기 위해서 또 일찍 수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이 렘 수면일 때 뭐 눈동자의 움직임, 심박수, 호흡수, 또 남성은 발기가 되는 현상이고요. 이런 렘 수면 때 꿈을 꾸면서 우리의 신체가 움직이면 안 되죠. 막 꿈을 꿀 때 그게 몸이 같이 움직이면 뭔가 문제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렘 수면 장애, 꿈을 꾸면서 꿈에서 싸움을 하는데 실제 옆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증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런 수면 장애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의 3가지 기능 상태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성 상태에서는 이 뇌파는 낮은 전압, 빠르고요. 감각은 생생하고 외부에서 발생하고, 사고는 논리적이고 진행적이고, 운동은 연속적이고 수위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급속 안구 운동은 자주 일어나고요. 비렘 수면에서는 높은 전압과 느린 전압, 느린 뇌파, 둔감하거나 감각은 없고요. 사고는 논리적이고 반복적이다. 운동은 가끔
그리고 불수의적으로 일어난다. 네, 급속 안구 운동은 드물다 볼 수 있습니다. 렘 수면 장애는 낮은 전압 그리고 빠름 뇌파를 갖고 있고요. 감각은 생생하고 내부에서 발생한다. 사고는 생생하고 근데 비논리적이고 기묘하다. 네. 운동은 근육이 마비되고 운동이 뇌에서 명령되나 수행되지는 않는다. 네, 급속 안구 운동은 자주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섭식 행동까지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뇌는 바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우리 영양소 중 단백질, 지방, 포도당 중에서 뇌 에너지원은 뭐다? 네, 이 포도당이다. 네, 우리 뇌는 하루에 이 종이컵 하나 약 130g 정도의 이런 탄수화물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바로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충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죠. 음식물을 이런 섭취하는 이런 섭식 행동은 이런 신체 지방, 위의 팽창, 혈당, 이런 체중 등 다른 이런 많은 변이들을 감지하는 뇌의 여러 부위들에 의해 통제가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삼시세끼를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네, 이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런 공장의 기계화,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뇌는 언제 먹을지를 모르니까 이걸 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잉여의 에너지는 글리코겐이나 이 트리글리세리드로 저장이 됩니다. 이 글리코겐은 바로 한정된 용량 내에서 주로 간이나 이런 골격근에 저장이 되는 형태고요. 트리글리세리드는 주로 지방세포에 저장되는데요. 이게 용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방 조직, 대표적으로 어디일까요? 네, 이제 아랫배. 네, 우리의 이 아랫배에 이 배가 나온다. 이게 우리 뇌로 봤을 때는 바로 생존을 위해서 바로 비축해 놓은 그런 증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비축을 안 해놔도 되죠. 이런 비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비만을 바로 질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저장된 글리코겐이나 트리글리세리드 등은 필요할 때 포도당, 지방산, 캡톤 등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런 간이나 골격근에 이런 글리코겐. 네,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급격하게 에너지를 쓸 때는 바로 이런 골격근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트리글리세리드는 지방 조직에 있어가지고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또 간식을 먹어도 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오랫동안 이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또 먹을지 몰라 하면서 이렇게 비축해 놓고 또 겨울 같을 때를 지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던 오랜 시간 동안의 이런 진화의 그런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해서 바로 이런 섭식 행동의 조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섭식 행동의 조절 기제가 있는데요. 바로 신체 지방의 조절입니다. 신체가 이런 지방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기전에 대해 바로 1950년대 이런 고던 케네디는 뇌가 신체의 지방량을 관찰하며 에너지 보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어한다는 일정 지방량 조절의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섭식 행동과 이런 신체 지방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방 조직과 뇌 사이에 신호 교류가 있다. 혈액으로 운반되는 호르몬 신호가 바로 교류에 관여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런 생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바로 비만된 생지를 보니까 이런 오비 유전자라는 이 유전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로 이 오비 유전자가 바로 이 렙틴이라는 단백질로 발견이 됐는데요. 바로 이 렙틴이 있으면 이런 섭식을 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렙틴은 식욕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는 시상하부의 뉴런에 직접 작용해서 이런 체질량 조절에 관여하는 그러한 단백질이다 볼 수 있습니다. 포만감의 작용인데요. 우리 식사를 끝내게 하는 주요 신호는 위장의 이런 팽창입니다. 바로 위는 이런 포만에 대한 이런 정보를 바로 우리 부교감 신경을 관리하는 뇌신경, 10번 뇌신경 무슨 신경이었죠? 바로 미주신경과 바로 내장신경을 경유하여 뇌에 전달된다. 뇌와 우리의 장기를 연결하는 이 부교감 신경, 미주신경,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경입니다. 바로 이 미주신경은 포만감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위벽의 확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 미주신경의 축삭이 바로 연수에 있는 고립노획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섭식 행동을 억제합니다. 내장신경은 위장에 있는 영양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바로 이런 장기 쪽에 이런 콜레시스토기닌이라는 CCK라는 이런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주기와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입을 하면 바로 장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세포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내장신경계에서도 일부 발견이 됩니다. 또 일부 음식, 특히 지방성 음식이 장을 자극하게 되면 분비가 됩니다. 바로 이 미주신경의 이 포만시도 펩타이드로 작용을 해가지고요. 이런 위팽창과 같이 공동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시면 이 CCK가 바로 이 팽창의 신호를 바로 뇌신경 10번 무슨 신경이죠? 미주신경을 바로 위에 신호로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바로 이런 영양이 과다하게 돼가지고 바로 이 당뇨병, 당뇨 이런 증상 400만 명 정도가 당뇨병이고 그리고 예비 대상자가 약 1000만 명이라고 할 만큼 바로 섭식 행동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이 질환이 이 당뇨병인데요. 바로 이 인슐린의 작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은 바로 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에너지 대사 균형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식사 후 혈중 포도당 농도를 상승을 시키는데요. 바로 포도당은 바로 포도당 수용체라고 불리는 특정 단백질에 의해 세포막을 통과해 수송되어야 하는데요. 뉴런을 제외한 모든 세포에서는 바로 이 인슐린이 세포 표면에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할 때 이 포도당 수용체가 세포막에 삽입이 됩니다. 바로 이 포도당이 뇌 연료로 쓰이기 위해서 바로 이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포도당이 사용되거나 저장되려면 바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갈 경우 혈중 인슐린 농도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오랫동안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그렇게 많이 작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 들어서 막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막 간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면서 인슐린이 이제 제때 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도당이 이렇게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바로 그 질환이 이제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현대인의 병이다. 바로 너무 잘 먹어서 생긴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오랫동안 우리 뇌는 바로 이 포만감, 이 비만에 대한 그런 환경은 잘 잊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생성이나 분비 혹은 인슐린에 대한 세포 반응에 바로 문제가 있어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도 정상적인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장으로부터 이런 흡수된 포도당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혈당의 이런 농도가 높아지고요. 이런 잉여 포도당은 결국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섭식의 제한, 조절 등이 이런 장수에 아주 이런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장수 호르몬이라고는 하는 이런 텔로미어라는 그런 유전자가 이렇게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의 이런 조절, 제한도 바로 두뇌 훈련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인슐린의 조절 경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해 바로 기대하게 되면 췌장의 부교감 신경은 미주신경을 통해 췌장의 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하락하고요. 뇌 뉴런은 변화를 감지하고 먹고 싶은 충동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CCK와 같은 위장 호르몬들에 의해 인슐린 분비를 더욱 촉진하죠. 음식이 최종적으로 바로 장에서 흡수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고 인슐린 증가가 최대치가 되죠. 그리고 혈액에 인슐린이 증가하고 시상하부의 이런 궁상액과 복내 측액에 직접 작용하여 섭식 행동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주 다양한 뇌 기전 뭐뭐 배우셨죠? 운동이라든가 성, 생체 리듬, 섭식 행동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적중 예상 문제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와 운동 모두에 있어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 사령부에 해당하는 두뇌의 구조는 했습니다. 바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전술, 수행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바로 또 최고 사령부 그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전두엽 또는 전전두엽이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전두엽은 움직임의 바로 최종 목적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두뇌 영역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것이 손상되면 목적에 적합한 운동을 잘 하지 못해서 옷을 입고 샤워를 하거나 칫솔이 아니라 바로 치약 튜브에 물을 적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거는 꿈꾸는 동안에는 활동하지 않는데 꿈에서 하는 행위들은 되게 잘 계획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뭐죠? 전전두엽이 손상되면 목적에 적합한 운동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전두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중 계획된 근육을 수축을 실제 일으키고 자세를 반사적으로 조절하는 뇌 구조는 무엇일까요? 1번 전전두엽, 2번 운동비질, 3번 기저획, 4번 손해, 5번 척수인데요. 답은 척수입니다. 뇌관과 이 척수가 실제로 수행하게 하는 작용이죠. 그 중에서 이 척수는 바로 운동신경과 중간신경을 활용하여 계획된 이런 근육 수축을 실제 일으키고 자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중에서 손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손해하면 바로 아주 중요한 운동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골격근 운동을 조절하고 2번 몸의 균형, 3번 탄도적 움직임의 조절, 4번 자동화된 숙련된 이런 운동의 저장과 수행, 5번 운동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 딱 나오면 뭐였죠? 바로 전전두엽이었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전전두엽은 운동에 이런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 다음 중 뇌와 운동에 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좀 더 이해를 위주로 한 정확한 세부 사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전전두엽에 신체 부위들의 지도가 있다. 2번 1차 운동 피지를 직접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운동이 유발된다. 3번 기저액은 특정 운동 등을 선택하고 억제하는 데 관여한다. 손해가 손상된 사람을 주위를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근육 자기 수용기는 근육의 신장과 긴장을 탐지하여 척수로 메시지를 보낸다. 답은 약간 헷갈리죠. 1번입니다. 전두엽에 바로 신체 부위들의 지도, 신체 부위들의 지도가 운동의 신체 지도가 있죠. 우리 체감각의 신체 부위를 뜻해서 그거는 두정엽에 존재하는 거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가로에 들어갈 두뇌 구조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하루를 주기로 돌아가는 이런 일일 주기는 뇌의 생물학적 시계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자, 우리 뇌에서 주된 이런 생물학적 시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상하부내에 있는 한 쌍의 작은 뉴런 집단인데, 자, 뭐에 의해서? 일주기는 바로 빛에 의해서 존재, 시각에 의해서. 그래서 시각이 교차된 바로 위에 있는 핵이라고 해서 이름이 뭐였죠? 시교차 상핵이었습니다. 뇌 속 생체 시계는 바로 이 시교차 상핵이 담당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용어에 먼저 익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24시간 주기를 가진 생체 리듬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각성도, 자, 2번 체온, 3번 성장 호르몬, 4번 코티솔, 자, 5번 테스토스테론. 정답은 5번입니다. 1, 2, 3, 4는 24시간 주기를 가진 생체 리듬이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두뇌의 쾌락 중추가 주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자, 쾌락 중추, 우리 아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 경로의 이름을 바로 중뇌에서 변형 피질계로 바로 도파민성 경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떤 호르몬? 바로 도파민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쾌락 경로가 연결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아까 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영양소는 뭐라고 했죠? 단백질이요? 지방이요? 포도당이었죠.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포도당.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움직임의 통제는 운동뿐 아니라 바로 지각, 기억, 정서 등 이런 많은 고등 인지 기능의 바로 통제와 관련이 됩니다. 이런 성의 발달은 또한 생애 초기에 태중에서 바로 남성 호르몬, 바로 Y 염색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남성, 그게 분비가 안 되면 여성으로 된다고 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기능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우리 몸에 바로 수면 외에도 24시간 주기를 보이는 바로 이 생체 리듬들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시교차 상액, 바로 빛, 망막을 통하여 바로 낮밤에 조도 정보를 받아서 생체 리듬을 생성하고 동기화시키는 뇌 속에 이러한 생체 시계가 기능한다는 것. 렘 수면 시에는 바로 대부분의 수의근이 마비되고 가장 깨어나기 어렵지만 각성 시와 바로 같은 빠른 뇌파를 보인다는 것. 그래서 역설적 수면이라고 불리고 꿈을 많이 꾼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뇌에는 이러한 신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기에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또 다양한 이러한 기전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체 리듬, 또 수면에 대한 것들, 영양에 대한 것들, 나는
수면을 어떻게 잘 취하고 있는지, 나는 건강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걸 생활 속에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거를 익히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은 네, 이러한 운동, 성, 생체 리듬,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또 네, 이제 5강입니다. 바로 정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바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런 정서는 바로 네, 우리 뇌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바로 두뇌와 신체의 접점이라고 이 정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정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